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요 내용으로는 FSD의 미친 발전 속도, 테슬라 판매량 관련 소식, 그리고 뉴럴링크의 텔레파시를 넘어선 실명 환자 치료를 포함하여 다양한 소식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사이버 트럭을 인도받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인도받으신 분이 제가 아는 미국에서 거주하시는 한국인 혹은 한국계인 분 중에서 첫 번째로 사이버 트럭을 인도받으신 모습입니다. 승님께서 사이버 트럭을 인도받으셨고 이 덕분에 앞으로 사트와 관련된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내용은 정말 미친 속도의 FSD 발전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업데이트 노트에 따르면 자동 주차 기능이 추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평행 주차까지 가능할 수 있게 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번 엔드투엔드 버전으로 바뀌면서 업데이트를 위해서 엔지니어들이 코드를 짜는 게 아니라 트레이닝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FSD와 관련된 엄청난 장면들이 여러 번 목격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나 이 영상이 상당히 중요한 영상인데, 지도에 나와 있는 경로를 이탈해서 FSD가 지 멋대로 운전 경로를 설정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현재는 지도에 경로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조금 뒤 여기서 보시다시피 훨씬 더 앞쪽으로 가서 유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좌회전이 가능한 구간이 확인되자마자, 그리고 이 골목길에서 유턴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인지하자마자 이게 더 짧은 경로다 라는 걸 판단하고 지도에 나와 있는 경로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아주 의미가 크죠.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지도 경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오는 시각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경로를 선택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이 지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때도 두 포인트를 설정할 수 있다면 마치 사람처럼 시각 정보에 의존해서 주변 사물을 보며 그 경로까지 운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사람과 같은 일반화된 움직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영상 같은 경우는 아주 귀여운 영상입니다. 마치 테슬라의 FSD를 반려견처럼 취급하며 또 주요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한쪽 차로는 가득 막혀 있지만 바로 옆 차로는 뻥뻥 뚫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FSD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였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던 이유가 이게 버스 전용 차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FSD 버전에서 고민은 하였지만 버스 전용 차로를 가지 않고 줄을 잘 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Stay. Bus lane. 그 다음 내용은 척쿡 씨의 FSD 평가입니다. 척쿡 씨 같은 경우는 비보호 좌회전의 대명사가 되신 분인데, 이번 12.3을 경험하시고 사실 로보택시 수준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게 된 이유 역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척쿡 씨는 FSD가 이번 유턴에 실패할 것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유턴을 너무나도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다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기다려 보니까 또다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실패한 것이 아니라 보행자와 강아지들이 길을 지나가길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행자가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쉽지 않은 유턴을 완벽하게 성공해내게 됩니다. 엔드투엔드 버전으로 바뀌며 업데이트 속도마저 미쳤는데, 지금 버전의 능력 역시 아주 뛰어나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엣지케이스님이신데, 엣지케이스님 자율주행 영상 역시 많이 참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FSD 점수표 같은 경우는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점수를 매겼지만 그래도 상당히 체계적으로 점수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테슬라 리님께서 한국어로 보기 좋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 점수표를 보게 되면은 버전 12로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아주 큰 점프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보일 수 있으며 12.3으로 바뀌면서 조금 점수가 깎인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조금씩 점수가 올라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 흐름에 따른 속도 조절은 조금 더 약화되었다라고 평가하였고, 그 밖에 비보호 좌회전과 빨간불에서 우회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점은 FSD 버전 12부터는 업데이트 주기가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수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는 주요 데이터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 밖에 레이님께서도 아주 재미난 정보를 공유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중국 칭하이로 테슬라가 진출을 하였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의미가 있는 점은 테슬라가 드디어 중국의 삼성 도시로 진출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중국 내 차량 판매를 가격대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모델 3와 모델 Y가 20만에서 30만 위안 사이에 존재하며, 이 시장을 보게 되면은 사실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판매량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2등인 BYD의 2.5배 수준의 차량을 판매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판매 가격이 10만에서 20만 위안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BYD가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며 7만 대 가깝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재미난 점은 BYD의 가격대가 조금만 내려갔을 뿐인데 판매량은 5배가 넘게 올라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역시 테슬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현재는 모델 3와 모델 Y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지만 저가형 차량의 출시는 예정된 미래입니다. 빠르면 1년, 길어도 2년 안에 볼 수 있는 미래이고, 똑같이 BYD와 같은 5배 혹은 그 이상의 판매량을 중국 내에서만 볼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정된 미래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시점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구간인데, 장기 투자자 분들에게는 지금 이 구간이 가장 크게 즐길 수 있고 수익률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구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가 중국 내 특성과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특정 단일 국가를 이야기하면은 국가 전체를 그냥 동일한 집단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죠. 특히 그 국가의 크기가 크고 인구가 많을수록 같은 국가지만 상당히 다른 특색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도시를 1성에서 5성까지 구분하며 1성과 2성 같은 경우가 가장 큰 대도시이고, 지금까지 테슬라의 판매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1성과 2성 도시의 대부분 개인 소득이 높지만 인구로만 보게 된다면 이 둘을 합쳐도 5,400만 가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성 도시만 본다 하더라도 7,500만 가구가 존재하며 1성, 2성 도시 모든 걸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인구가 삼성 도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테슬라가 삼성 도시에 진출하게 된다라는 것은 중국 내 단일 시장 내에서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 2배 이상의 큰 시장으로 진출한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며, 모델 3와 Y의 판매량 역시 증가하겠지만 미래에 나오게 될 저가형 모델의 폭발적 판매 증가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또 그 밖에 아주 재미난 루머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50명 이상의 BYD 차량 소유주 분들께서 BYD 차량의 품질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항의를 하려고 했는데 BYD 측에서 원거리로 차량을 잠궜다라는 소식이 중국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 내용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테슬라와 너무나도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앞서 영상으로 봤듯이 자율주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시간으로 주변 환경을 파악해서 더 빠른 경로가 있다면 그 경로를 선택해 주는데, BYD 같은 경우는 수동주행을 하는데 이마저도 항의를 하려고 수동주행을 하니 원거리에서 차량을 잠궈버렸다.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테슬라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많아서 제가 지난주 발표되었던 중국 내 보험 판매량을 따로 소개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관련된 내용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중국 내 보험 등록수, 이 수치만 보게 된다면 13,200대에서 12,000대로 조금 줄어들며 어쩌면 조금 아쉬운 수치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테슬라는 중국 내 최대 생산량을 벌써 달성하였으며 이렇게 생산된 차량을 중국 내에서만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 판매와 유럽 수출 자료를 함께 파악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유럽으로 판매하는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 마진이 더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 내 판매가 낮다 하더라도 유럽 수출 물량이 더 높으면 결코 테슬라에 나쁜 소식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이 오늘 조금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완벽한 동기간은 아니고 1월, 2월 유럽 판매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 동기간과 비교하게 될 경우 테슬라의 유럽 내 판매량이 33.1%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시장 점유율을 본다 하더라도 2월 달에는 2.5%를 기록하였으며 동기간 누적 판매량 기준 시장 점유율을 본다 하더라도 작년 1.8%에서 2.1%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0.3%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1.8%에서 0.3%가 올라갔다라는 건 아주 가파른 성장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만약 0.1%였는데 0.4%가 되었다면 사실상 시장 점유율이 4배로 커졌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것인지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라는 수치에서 0.3%가 차지하는 것은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게 됩니다. 이처럼 유럽에서 테슬라의 인기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동가격 내에서 테슬라 차량의 인기 역시 중국 내에서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즉 테슬라의 제품 자체의 선호도는 전 세계에서 아주 강하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아주 고소한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테슬라 스웨덴과 관련된 내용인데 스웨덴의 인도량은 142%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고소한 이유는 IF 메탈에서 테슬라를 상대로 대리 파업을 아주 오랜 시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리 파업 소식이 나왔을 때부터 이게 얼마나 의미 없는 내용인지 여러 번 다루었지만 다양한 언론 매체에서는 아주 큰 일이 난 것처럼 오보 혹은 왜곡된 기사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나도 잘 판매하고 있고 이번에는 무려 2배가 넘는 판매량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IF 메탈에서는 온갖 추접한 짓을 계속하기도 하였습니다. 테슬라 내부에서 파업하는 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곳들이 왜 대리 파업을 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들긴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차량을 구매해도 우편물을 전달해 주지 않는 방식으로 파업을 하였는데 이 우편물을 고객이 아닌 다른 곳에서 수령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IF 메탈이 아주 기를 쓰고 있지만 테슬라를 상대로 전혀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합니다. 비슷하게 기가 베를린에서도 IG 메탈이 노조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썼지만 역시 실패하였습니다. 테슬라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은 딱히 노조가 없어도 충분히 성과에 걸맞는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노조 설립 투표에서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사이버트럭과 관련된 흥미로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사이버트럭 요즘 들어 생산량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잠깐 3만 크레딧을 통해서 사이버트럭 조기 인도 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이버트럭은 당연히 돈 내고 구매를 해야 되고 이걸 구매하는데 조금 더 빨리 받고 싶은 분들을 상대로 3만 크레딧 조기 인도 상품을 판매한 건데 이를 통해서 구매에 성공하신 분들도 있는데 잠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상품 자체가 또 동이 나게 되었습니다. 사이버트럭의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를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어제 뉴럴링크를 통해서 엄청난 텔레파시 시연 영상이 공개되기도 하였고 이 내용과 함께 일론이 과거 밝혔던 내용을 더빙 영상으로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중 일부만 잠깐 보겠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2019년 즉 5년 전에 일론이 뉴럴링크를 런치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이게 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인공지능과 일종의 공생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완벽한 헛소리 같았던 이 이야기 점점 더 현실이 되어나가고 있으며 텔레파시의 시연으로 이때 했던 말들이 모두가 헛소리가 아니었다라는 걸 다시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또 같은 날 했던 이야기 중 일부입니다. 이때 나왔던 내용이 실명한 분들을 위해서 새롭게 시각을 제공해주는 기술 역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무슨 실명한 사람이 시각을 갖느냐 뻥이 과하다라는 평가가 많았지만 사실 이 역시 현실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사람을 상대로 실험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일론이 뉴럴링크를 통해서 텔레파시 다음에 시각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역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고, 더 나아가서 원숭이를 상대로는 벌써 실명한 원숭이에게 시각을 되돌려주는 것에 성공하였음을 밝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가 낮을 거지만 마치 초기 닌텐도의 해상도가 낮다가 미래는 더 올라갔듯이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각보다 더욱더 또렷한 시각을 뉴럴링크를 통해서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거 역시 원칙적으로 보자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죠. 벌써 카메라의 해상도는 사람의 눈이 볼 수 있는 해상도를 넘긴 지가 한참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신경을 통해서, 이 피지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해 줄 때 얼마나 뚜렷하게 뇌에서 이를 인지할 수 있는가인데, 여기에 해상도가 높다면은 카메라 자체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욱더 높은 해상도의 현실을 볼 수 있게 되기도 하며,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적외선, 자외선 영역까지 볼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미래가 정말 미래가워지는 순간을 매번 일론이 만들어 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